수다정치 팟캐스트의 안티에이징. 듣다 보면 혼이 정상화되는 방송. 오늘도 뉴스와 썸 타는 새 남녀의 수상한 정비소 문을 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서울말 쓰는 꿀잼 김광진입니다. 명품 보이스 장부경입니다. 하트 유발자 정주식입니다. 명품 보이스 언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올 것 같습니다. 당분간. 목소리에 꿀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꿀이 흐르지 않아 지금. 아이, 심각한 일인데. 예. 근데 오늘 이분 보니까 좀 돌아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어떤 너무 분인가요? 반가워서 소개해 주시죠. 직접 본인이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미남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와. 일단 반갑습니다. 아, 자, 이게 국정조사가 필요한 얘기 같은데.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근데 그- 장 PD님 근데 김남국 변호사님 안 좋아하잖아요. 그때 차단했잖아요. 그때. 갑자기 반가운 척하고 있어. 어, 제가 그러네. 그 페북을 그때 영상을 보고 있었거든요. 당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 이게, 차단됐네 이러면서. 아, 이게 뭐냐면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었나요? 네, 했어요. 예. 아직도 안 풀린 것 같은데. 좋아하세요? 김 제가 변호사님? 애정을 담아서 차단. 아니, 제가 그때 봤는데 정말 당황하지 않고 차단됐네 이러시면서 자연스럽게 또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제 처제하고 친구라며요. 그러던데. 정말요? 아니, 김남 변호사 나오고 나서 뭐 네. 얘기를 하다가 가족들하고 우리 아직 이제 결혼 안 한 처제가 한 명 있거든요. 근데 처제 시집갈 사람 이렇게 명단을 고민하다가 오. 시집갈 사람 이분 친구라고 오. 아는 사람 동서가 그래서 되는 거죠? 아, 정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은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 그래요? 한번 만나봐야 되겠네. 아. 예. 자, 아,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이제 안에서 가족 되는 거. 그러니까. 또 하나의 가족? 형님. 예. 아, 예. 그럼 가족 될 거를 전제로 하고 네네. 그 고정 출연을 약속하시는 거죠? 제가 그 시청자 여러분 채널A 출연료를 포기하고 시사정비소에 나왔습니다. 아, 왜 채널A냐 시사정비소냐 하면 이거는 고민거리가 아니죠. 당연히 시사정비소지. 여기는 출연료를 안 주는데. 아니 저희 출연료 있잖아요. 네? 저희 준비하는 게 있잖아요. 아. 출연료. 저희 국수 좋아하세요 혹시 변호사님? 국수 좋아합니다. 아. 망고 좋아하세요? 네? 망고. 망고도 좋아합니다. 딱이네. 자동차 있어요? 네, 자동차 있습니다. 카시트 이런 거 필요해요? 아니,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현물로 주시는 건가요, 주로? 돈으로 광고가 안 들어오고 아. 물품으로 기부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그러시군요. 있어가지고 출연료 대신 이제 그런 걸로 드릴 텐데 네네. 매주 금요일 날 나오시는 거죠? 매주 금요일이요? 네. 망고도 먹고 국수도 먹고. 네. 저는 국수에서 소개팅을 시켜주신 줄 알고. 지금 바로 처제. 네, 그 김광진 의원님 처제분 제가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예. 와. 알고 보면 처제 없는 거 아니야? 자, 우리 말이 길었는데요. 자, 우리 시사정비소의 고문 변호사이십니다. 네. 아직까지는 우리가 네. 그 제대로 된 직설을 하지 않고 있나 봐. 그래서 소송이 안 걸어와. 그래서 아직 잘 쓰지를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잘 써먹을 수 있는 김남 승소율은 높은 편인가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네. 확실한가요? 되는 사건만 하는 거 아닙니까? 리서치를 안 해봐서 그냥 높은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데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제 방송에서 안철수는 곧 죽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어제 게스트분이. 아니 그래서. 분명 우리 말했잖아요. 그 음. 초대 손님의 의견은 우리와 본 상관이 없다. 방송의 취지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소송을 거시려면 김재욱 작가님한테 가세요. 게스트에게. 자, 오늘의 이슈 정비는 저희가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가지고 네. 한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죠. 특검의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헌재 재판은 또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정치적인 분석들은 계속 얘기해 보는데 법리적인 분석들을 잘 못 해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김남국 변호사님 모시고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거 먼저 여쭤볼게요. 네. 특검 연장이 이제 안 됐잖아요. 이제 그럼 검찰 수사로 넘어가게 될 텐데 많은 국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검찰로 넘어가면 이거 흐지부지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들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특검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부 기소 중지 결정을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검찰 사건 사무 규칙 73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통 안 보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 변호사 같아. 네, 보통 그 피의자가 소재 불명이거나 또는 어떤 기타 사유로 수사를 계속할 수 없어서 기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소 중지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3조의 사망에 보게 되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소 중지 결정이 된 것은 검사가 수시로
수시로 기소 중지 사유를 봐서 그 기소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수사의 완결에 유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검찰이 이 수사 결과를 받고 나서 기소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즉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직에서 내려와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연속해서 수사를 해달라라는 강한 요청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인계받은 이후에 또 다르게 이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를 계속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걱정되는 것은 검찰에서 이제 대선이기 때문에 이 수사 결과나 수사 자체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 수 있을지 않을지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럼 박 대통령의 그 신분이라든지 위치가 달라지지 않아도 계속 수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달라져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피의자 신분입니다. 박근혜 네. 대통령은 이미 뭐 공소장이나 이런 곳에서 다 피의자로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요. 신분 자체는 달라지지 않고 다만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것에서 물러나게 된다라고 네. 한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강제 수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제 수사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아니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수사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걸 검찰이 하겠냐는 거죠. 의지. 그동안의 네. 모습을 보거나 사실 검찰이 처음부터 잘했으면 특검이 될 일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탄핵이 되면 촛불이 이제 사실은 조금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그때도 촛불을 계속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상 이 뭐 국정농단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촛불이 계속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검사들이 그걸 하겠냐고. 아, 그래서 검사들이 하겠냐고요? 하겠냐고. 우리가 제가- 궁금한 건 그거야. 이 검사들이 황교안 총리가 특검을 연장 안 해주고 계속 수사해라 검찰이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의중 그리고 그동안의 검찰의 행태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냥 책상 서랍 안에 집어 넣어놓고 묵혀두고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변호사님 말씀은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촛불 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잖아요. 이제 검찰청으로 가야 된다. 서초동으로. 네. 검찰청에 가야 된다. 안 된다면 제가 1인 시위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 안 하면 안 할 것 같다는 거잖아요. 검찰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그래요? 높습니다. 사실. 근데 국민들? 네. 이게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고 이미 지는 권력이잖아요. 그럼 뭐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들이 왜 제대로 안 하려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검찰의 특수성을 우리가 사실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병우 수사를 보면은 그걸 단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상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어떤 혐의 자체가 직권남용이라든가 직무유기,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자리, 직위의 어떤 권한을 이용해서 검찰의 수사를 농락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을 수사를 하려면 사실상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행정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병우 민정수석과 연락을 했던 검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분들을 불러 수사를 안 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좀 그런데 그 청와대에서 우병우 민정수석 밑에서 네. 3급 수석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던 그 검사가 저희 그 대학원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학연 지연. 아니 그래서 이제 네, 좋습니다. 토요일 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을 뭐 굉장히 두둔하고 칭찬하는 이야기를 정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차마 선배님이라서 그 면전에다 대놓고 이야기를 못했는데 이런 분에 대한 수사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마음이 좀 여리지 않습니까? 저번에 그런 거 잘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줄 알고 고정 게스트로 했는데 좀 마음이 좀 여려서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 검찰의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당시 특검에서 발표하기를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핑계인 건가요, 그러면? 아니죠. 이제 압수수색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병우 민정수석이 어떤 뭐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했다고 한다면 혼자 일을 하지 않고 전부 다 민정수석실에서 국정농단이나 최순실에 대한 어떤 감찰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네, 그런 것들이 다 작성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수다라는 특검의 이야기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맞지만 어쨌든 그러면 그 전에 관련자부터 소환을 해서 먼저 조사가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안 되니까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관련자에 대한 진술이
100%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압수수색이란 거를 할 때마다 TV로 보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다 빼돌렸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갑자기 사건 현장을 덮치든가 뭘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이 사건이 문제다. 이걸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2달, 3달 동안 떠들다가 가가지고 뭘 압수를 해온들 의미가 있냐는 근데 거죠. 신기한 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쩔 때 보면은 진짜 그렇게 털었는데도 나와 뭐가. 이게 난 너무 웃겨. 그러면 그동안 은폐 안 하고 뭐 했냐.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첫 번째는 그 직무유기와 관련된 그 혐의는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문건이나 이런 어떤 것들을 그냥 뭐 증거인멸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보고돼서 작성돼서 보고된 문건이기 때문에 서로 이것이 뭔가 이렇게 본인들이 은폐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기록물 자체를 함부로 이렇게 뭐 인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편집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뭐 압수수색 하면 실수를 너무 많이 합니다. 예컨대 정호성 전 비서관도 휴대폰이 2개가 나온 게 아니라 녹취록이 나온 게 2개의 휴대폰이고 실제 압수수색된 그 휴대폰은 9개 그리고 태블릿이 2개나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뭔가 증거인멸을 하려고 해도 남아있는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압수수색 자체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정감사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내용을 확인하려고 보면 문서 수발실 대장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를 일단 주라 그래요. 근데 하고 문제가 될 것 같은 기관들은 그걸 다 고치잖아요. 군생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1년치의 수발실 대장 다 새로 쓰잖아 막 아예. 근데 하급 기관들이 있어요. 네. 그게 같이 요구해. 똑같은 상황들을. 그러면 거기는 잘 안 고치거든요. 그리고 막 이런 걸 요구할 거라 생각도 안 하고 고치면 또 문제 될까봐 두려워가지고 남겨두고 분명히 받은 사람이 있다는데 왜 너희 거에는 보낸 기록 없냐. 이제 이렇게 하면 그 문서가 튀어나오죠. 기록이 참 중요하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특검법 연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거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특검법 연장. 사실상 이 법률안을 사실상 뭐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수기 기간만 하더라도 뭐 240일 정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물 건너간 어떤 그런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직권 상정을 해도 안 되는 건가요? 직권 상정의 요건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뭐 천재지변이라든가 전시. 그러니까 그 요건은 넘어서서 대통령이 헌재 와가지고 지금 내전 상태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보다 더 지금 국가 위기적인 상태가 어딨어. 그래서 직권 상정만이 유일한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야당에서도 국무총리를 탄핵하겠다. 또 뭐 특검법 연장안을 바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직권 상정을 압박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수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권 상정을 하면 바로 일단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있는 특검 팀들이 그대로 운영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제 보수 쪽의 어떤 국회의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미 그 특검 수사기간이 끝났고, 그 다음에 특검 수사기간이 끝나면 특검은 존립의 어떤 법률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특검은 해산된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특검을 어떻게 연장하냐라고 말을 하지만 특검법 연장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에 있던 특검 구성안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봤을 때 꼭 이게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뭔가 어떤 뭐 국민의 기본권이나 뭐 아니면은 뭐 국가 기관의 어떤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본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특검을 뭐 존속하게 놔두고 특검의 기간 수사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그게 뭔가 피해를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수사를 철저히 하고 사회의 어떤 정의를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권 상정을 해가지고 법을 통과시켜도 황교안 총리가 거부권 행사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할 수는 있는 거죠. 네네. 거부권 행사는 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논쟁도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검찰로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아까 그 질문하셨을 때 이제 다 죽어가는 권력에 그렇게 부역할 검찰의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하셨잖아요. 아마 그 질문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그 검사와의 대화,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그 모습이 많이 연상이 되실 것 같아요. 그때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권력이 아주 그 등을 돌렸었잖아요. 이 특유의 문화, 이거는 고쳐지지 않는 건가요? 그 폐쇄성이라는 것이 사실상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번에 지금 사실은 그 최순실 씨에 대한 그 고발장이 9월 초순경에 제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특검에서는 이것을 사건을 사실상
제대로 수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 처음에 이 사건을 배당한 부서가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제8부인데 네. 형사 제8부 그 이렇게 구성안을 보니까요. 1부부터 8부까지가 있는데 8부가 검사 숫자가 제일 적었습니다. 근데 그 검사 숫자도 제일 적었는데 이렇게 큰 사건을 제일 막내 검사에게 이걸 네. 맡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미 이 사건을 받았을 때부터 수사를 제대로 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계속 한 2달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태블릿 PC 보도가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를 했던 겁니다. 네. 이러한 어떤 검찰의 어떤 행태, 조직 행태를 보게 되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건을 사실은 보게 되면 아마 검찰에서는 태블릿 PC 이거를 압수를 하고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네. 청와대와 검찰 조직 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상태에서 이제 검찰에서는 그래도 청와대가 아니라 우리 검찰 조직이 먼저다. 만약 이거 수사를 제대로 안 하면 검찰이 완전히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판단을 한번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눈치는 잘 보지 않는데 국민에 대한 눈치는 보는 거네요. 여론에 대한 눈치. 국민에 대한 눈치라고 또 보기도 쉽지 않은 게 어. 조직을 살리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네. 우리 조직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것이 정말 강한 검찰 조직의 곳이- 전폐와 관련한 그렇죠. 예를 들면 이걸 잘못하면 공수처가 신설된다거나 아니면 기소권을 경찰로 넘긴다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여론에 의해서 형성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거겠죠. 네, 제가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이문정 검사가 어제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검찰을 믿어도 된다. 특검이 끝나도 그러면서 그 근거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였어요. 공수처가 무서워서라도 이 검찰이 그냥 이렇게 넘길 수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더라도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특검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초래되는. 예를 들면 기존에도 검찰이 수사본부 40명으로 꾸리고 뭘 해봤자 뇌물죄나 뭐나 이런 거 지금 기소 못했던 거잖아요. 그때는. 근데 지금 특검이 되니까 이재용도 구속되고 이런 상황들이 국민 눈에 여실하게 보여지니까. 네. 이거잖아요. 제일 걱정하는 게 탄핵이 돼도 특검이 없으니 박근혜가 구속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아니냐. 이건데 특검이 없어도 일반 검찰도 구속할까요? 구속해야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공여자,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누가 더 죄질이 나쁘고 죄 무겁게 처벌받냐라고 하면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이 더 무겁게 처벌됐기 때문에 뇌물 준 사람이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뇌물 받은 사람이 구속되지 않는다? 그건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 아까도 누차 말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요즘 같은 박근혜 시대에 쓰지 않아야 될 말들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뭐냐면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러지 않냐라고 하는 거, 법리적으로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 사실 아무 무의미하게 진행돼 왔다는 것이 딱 박근혜 정부의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그 상식과 법리에 입각해서 판단할 것 같으면 대통령이 헌재 재판 출석하겠다, 특검 나가겠다, 무슨 검찰 조사받겠다, 국민 앞에서 대국민 담화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안 하잖아. 근데 그걸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걸 왜 변호사님한테 그래요? 그래서 국민들이 촛불을 드셔야 되고, 제가 아직까지 피켓 1인 시위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저도 소초동에서 시위 한번,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피켓 1인 시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요? 인증샷 얼마나 대단한 것처럼 인증샷 올리겠습니다. 계급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이 티켓 시위를 한번 해준다 이런 거.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아직까지 1인 시위를 해본 적이 없어서 많이 부끄럽고 쑥스러운데 용기를 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니 이렇게 1인 시위까지 한다는데 칭찬을 못 해줄 망정 왜 자꾸 구박을 해요? 국민들이 17차까지 지금 매주 나가서 하고 있는데 나 인제사 처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겠어요? 근데 저도 변호사님 저도 이 전 녹음에서 상식 얘기했다 엄청 혼났어요. 지금 때가 언젠데 상식 얘기하고 있냐. 이제 상식이란 말 금지어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쪽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어쨌든 워하고 이어서 질문할게요. 네.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제 특검이 마무리되고 이제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수석 등 10여 명을 재판에 이제 넘겼잖아요. 네네. 앞으로 그 재판 과정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제
특검에서 사실상 이제 검찰 공소 유지에 필요한 한 8명 정도를 남겨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겠다라고 특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국민들께서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네, 그러네요. 어려워하시는 네. 부분입니다. 왜 우병우 수석을 기소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그 수사가 아직 미완이다라고 특검이 판단을 한 겁니다. 네. 만약 지금 그러니까 아직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을 기소하게 되면 검찰에서 이 수사를 인계받은 다음에 또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수사를 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아직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완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검찰 너희가 이것을 받아서 완전하게 수사를 한 다음에 공소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사가 된 다음에 기소를 하라. 철저히 기소를 하라. 그런 어떤 의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끝날 시간이 거의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부러 우병우에 대한 수사를 천천히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걸 했다고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좀 특검이 비판을 받아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사실상 뭐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실상 이 국정농단의 어떻게 보면은 주범격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면 연결고리라고 볼 수도 그렇죠. 있죠. 네. 왜냐면 우병우 민정수석실에서만 조금만 커트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 이런 어떤 농단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을 더 철저히 수사해야 되는데 관련자들을 전혀 수사하지 않고 우병우 민정수석만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또 영장도 기각돼 버리고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특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강도 높게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검찰의 힘이 진짜 세네. 응? 검찰끼리의 이런 문화들. 자, 근데 하나하나 짚기 전에 우리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일단 결국은 90일간의 특검에 대해서 종합 정리는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변호사님이 평가해 본다면 이번 특검을 총정리 한번 해서 평가 좀 해주시죠. 제가 특검을 평가한다라고 한다면 한 70점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국민 같습니다. 정서보다 약간 낮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뭐 국민들이 봤을 때는 본인을 이재용 특검팀에 안 녀줬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데요. 네. 사실은 저도 이제 뭐 특별수사본부에 뭐 이렇게 보조 요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이제 한번 제의를 받았는데요. 방송 때문에 가지지 못했습니다. 네, 방송인이야. 추천을 법대리 방송을 받아기보다는 잡아두고 시사당부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네. 예. 출연료도 없는데. 네, 다 결혼. 박수. 감사합니다. 멋있다. 잘생긴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아직 그 미혼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네네. 광고가 들어오잖아요. 예. 광고 수입에서 10%를 드릴 테니까 네. 고정적으로 나오시는 게 어때요? 혹시 광고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우리 방송 안 들어보셨구나. 시작할 때마다 그 익스몬스터. 익스몬스터. 익스몬스터도 네네네. 나오고 예. 또 뭐 여러 개 있어요. 망고도 있고 그래요. 국수도 있고. 저희가 어때요? 10%. 알겠습니다. 일단 하시는 그거보다 걸로? 근데 제 네. 생각엔 그거보다는 그 처제. 그게 더 솔깃하신 거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데 네. 지금 뭐 제가 망고 국수 아무것도 안 그러면 들어오셔. 한 3달을 해보고 3달 후에 소개팅을 하는 걸로. 3달 후에 소개팅을 하면 제가 올해 결혼을 못 합니다. 올해 결혼을 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저도 100일 만에 결혼했어요. 그럼 올해 이렇게 안에 충분히 할수 그럼 이렇게 있어요. 제가 중재를 할게요. 그러면 대선 전에 만남을 주선하시는 걸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다시 특검 이야기로 네. 돌아갈게요. 일단 이 부분은 정확하게 영상을 음성으로 남겨주세요. 예, 증거 효력이 발생하도록. 계약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특검에 대해서 70점을 준 이유는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이나 또는 뭐 최경희 총장 뭐 등등의 관련자들이 구속영장이 다 발부됐고 영장이 청구되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해서 특검 수사 잘 됐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지만요. 사실상 제일 중요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안 됐고 대면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특검 입장에서는 국민들을 믿고 사실상 뭐 안 될 거 사실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 수사를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특검에서 좀 더 국민들을 믿고 좀 더 세게 강한 액션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좀 강한 액션이라 하면 어떤 그렇죠.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예를 들면 예컨대 우리도 국회에 있어 보면 청와대가 안 만나줘요. 청와대 앞에서 백날 시위를 해도. 그래서 맨날 그 청와대 관광지가 있거든요. 그 앞에 기념품가게도 있고 맞아요. 분수대도 있어요. 그 앞에서 연좌 시위를 하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 찍고 가. 한국 사람들은 보지도 않는데. 근데 예. 막
밀어붙여서 들어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예컨대 청와대 압수수색도 경찰을 동원해서 압수수색을 밀어붙이는 모습까지는 보여줬어야 됐는데 그냥 민원실까지 청와대 민원실에 들어가갖고 안 되니까 거기서 그냥 대치하다가 돌아와버리는 그런 약한 모습. 만약 제가 영화에서 보면 들어가 이거. 아니 진짜 저는 그렇게까지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격한 분이네. 아니 박영수 특검이 본인이 진두지휘를 해서 가서 만약 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는 것을 막는다라고 하면 그거와 관련돼서 공무집행 방해다 현행범 체포까지도 고려할 정도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고 그냥 모양만 보여주고 그냥 후퇴한 거. 저는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지점에서 또 안타까웠던 거에 그 대면 조사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 청와대랑 얘기가 의견 조율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녹취랑 녹음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특검 측에서. 네. 근데 녹음과 녹취를 하지 않더라도 가서 들어보고선 어쨌든 수사를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아마 그것도 처음에 특검에서 녹음과 녹취를 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물러설 수 있다라고 했을 겁니다. 협상 테이블이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또 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또 상대방이 반발하면 또 한 발짝 물러서고 여러 가지 어떤 협상 테이블을 올려놓고 했을 텐데 아마 대면 조사 자체가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이 이유조차도 그러니까 녹취와 녹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서 또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강압 수사나 뭐 추궁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또 빌미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걸 요구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이것조차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대면조사 협상 테이블이 무산됐다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마 특검에서 그 부분을 꺼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평가로 보면 본인이 만약에 특검 팀이었다라고 했을 때 지금 구속되는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이 중에 진짜 어려운데 성과를 냈다, 구속시켰다라고 할 만한 사람은 누군가요? 역시 이재용 부회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법리적으로 그래요? 아니면은 사회적 영향력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인 영향력도 있겠지만 법리적인 부분이 사실상 크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제3자 뇌물죄라든지 전부 다 공범 관계에 박근혜 대통령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범인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최순실에게 뇌물을 줬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어떤 범죄 혐의의 상당성을 입증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은 정말 특검이 정말 잘했다라고 인정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재판에서도 지금 뭐 그 기소가 됐다고 하는 것이 범죄를 확정짓는 건 아니니까 재판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범죄 자체가 성립된다라고 최종 판결이 날 것 같으세요? 저는 그럴 거라고 보는 것이요. 왜냐면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뭐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뭐 재벌 총수라는 그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뭐 법원에서도 영장을 발부를 할 때에 그냥 일반적인 어떤 영장을 발부하는 조건과는 좀 다른 조건으로 검토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훨씬 더 엄격하고 훨씬 더 꼼꼼하게 검토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니 탄기국이나 꼭 아프리카 같아. 탄기국이나 뭐 이렇게 보수 집단에서는 이거 여론 재판 아니냐. 그리고 뭐 사실은 말 사주고 뭐 하고 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뇌물이라고 예를 들면 그 뇌물 그 돈을 준 거는 맞지만 그게 무슨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딱 바로 득한 것도 아니고 한데 여론 재판에 의해서 안 되니까 기각되니까 다시 또 청구하고 막 이렇게 하는 상황까지 초래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단 말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탄기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예, 절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일단 이미 발부가 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 영장이 기각된 경우에는 두 번째 재청구할 때는 정말 더 꼼꼼하게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두 번째 영장에는 좀 더 판사의 어떤 책무나 이런 것들에 훨씬 더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범죄 추가적인 혐의 증거들도 좀 훨씬 더 꼼꼼하게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범죄 혐의 상당성, 어느 정도 어떤 증거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검토라고 하는 말을 계속 쓰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이제 황교안 총리도 요즘 뭐 황검토 이런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고 할 정도로 이 특검 연장 어떻게 할 거냐라고 계속 질문하니까 사람들이 검토 중이다 막 했단 말이에요. 예. 황교안 총리가 최종적으로 이것을 연장시켜주지 않은
뭐 정치적 이유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법리적인 이유가 또 있을까요? 법리적인 이유는 사실상 없는 거라고 그래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제가 그냥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순실 특별법을 보게 되면 구조 사망의 그 특검 기간 연장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연장을 누가 할 수 있냐고 주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 특별 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검사가 수사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충분하다라고 하면 불충분한 사유를 써가지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즉 그 말은 이거를 법률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특검 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그 주체 할 수 있는 거는 특별 검사. 그리고 판단 주체도 역시 특별 검사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대통령의 승인이라고 하는 승인권은 대통령에 있지만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별 검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승인권이라고 하는 그 재량의 권한 범위는 굉장히 축소되고 한계가 확실하게 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특별검사가 판단을 하면 대통령은 승인을 해줘라라는 것이 이 조문의 해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는 것이라는 근데 거죠. 왜 안 되죠? 근데 그 황교안 권한 대행이 뭐 사유를 여러 가지 사유를 써서 안 된다라고 한 건데 제가 사유를 보니까 무려 10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끌어다 쓸 수 있는 사유는 모두 다 끌어다 쓴 겁니다. 민생 경제 심지어는 뭐 외교 안보 이런 것까지 끌어다 다 썼기 때문에 이미 지금 황교안 권한 대행은 연장을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고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 나오셨을 때 그 방송 제목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빛나는 김남국 변호사였거든요. 아이고 예. 예, 근데 최근에도 보니까 종편들에 나가가지고 황교안의 10가지를 반박한다 이게 막 이슈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저도 몰랐는데요. 어우, 캡처 좀 해서 보내주십시오. 예. 그 10가지 한번 좀 반박 좀 해주세요.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아, 감사합니다. 제가 10가지를 다 외울 수가 없어서요. 생각나는 거. 다음에 한번 나오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오시는 길에 큰일을 치르고 오시느라 예. 혼이 다 지금 빠져나가셨어요. 아, 그래. 여기 근데 오면 혼이 정상화되는 방송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검 연장에 대한 어떤 그 결정 권한이 사실은 뭐 허가라기보다는 뭐 신고 정도? 이 정도인 건데, 그러니까 남용을 했다, 오바해서 행사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그 지점에서 또 궁금한 거 하나가 어쨌든 황교안 총리죠. 총리는 법리적인 걸 가장 잘하는 분이잖아요. 법적인 거를. 그러면 특검법을 일상 통상적으로 언제 전에 승인을 해주고 뭐 이게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최대한 끌 수 있는 만큼 끌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보통 특검에서 그렇게 승인을 해주거나 할 때 그 한 3, 4일 전이나 이렇게 하지 않나요? 사실은 특검의 어떤 수사나 이런 어떤 계속성을 생각을 한다면 연장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빨리 해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특검도 연장을 안 해준다라고 하면 연장을 안 해주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네. 그런 게 일정이 필요한 네. 것이고 연장을 해준다면 하면 그 연장 기간에 맞춰서 미리 또 수사 계획을 새롭게 세우기 때문에 사실상 미리 해주면 해줄수록 좋은데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조문에 뭐 3일 전에 신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서 또 과거의 사례도 그랬다라고 하면서 하루 전에 했는데 과거 사례를 비추어 봐도 일주일 전에 특검 기간을 연장해 준 사례 또 5일 전에 연장해 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봐도 안 맞고 네. 그다음에 특검의 수사를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뭐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상 황교안 권한 대행의 이야기는 사실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은 거의 황교안이 막 키맨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민정수석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과 조금 연장선을 같이 해서 보면 황교안 총리가 초대의 법무부 장관으로 내각을 바로 시작해서 4년을 쭉 하다가 국무총리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역자 중에서도 최선봉에 서 있는 부역자인데 지금은 도장을 들고 있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그 상태에서는 조사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민정 라인과 법무부 라인은 사실상 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물론 검찰에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연락을 해서 뭔가를 수사지휘나 이런 것들에 관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민정 라인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안 되는 것은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서 합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의 인사나 이런 것들을 총괄하고 다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센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하면은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은 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의 책임도 사실상
뭐 지금 드러난 바는 없지만 분명히 있지 않을까. 민정수석실, 제가 만약 우병우 민정수석이다라고 한다면 황교안 권한대행과 상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뭐 비서실장과 상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점을 생각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철저하게 수사가 돼야 된다고 그런 생각합니다. 점에서 그럼 정말 특검이 연장되는 걸 원치 않았겠네요. 그냥. 그렇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실제로 황교안 총리한테 그 직권남용 혐의가 명확히 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수사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어제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아까 박지원 대표가 왜 총리 그때 그 탄핵하지 않았냐 뭐 이런 논란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선 총리 후 탄핵. 그렇죠. 그 전으로 돌아가면 인사청문회 때 걸릴 수 있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사실 아쉬움도 있어요.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요? 아니 그때 아쉬워서. 왜 못 걸렀어요 그때 그때 쥐잡듯이 황교안을 잡았는데 김광진 의원이 결국에 그때 걸러내지 못했어. 김광진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국정농단의 책임이 김광진 김광진한테. 의원인 걸로. 그때 끌어내렸어야 됐는데. 네.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시사정비서 다음 시간부터는 김남국의 시사정비서로 이름을 바꾸는 걸로. 저는 이게 좀 궁금합니다. 특검이 해체되고 이제 특별 수사본부가 꾸려질 텐데 네. 저는 이분이 참여할지 안 할지가 되게 궁금해요. 예를 들면 윤석열 검사 네. 이분이 계속 그 연장해서 일을 맡으실 수 있나요?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검찰에서도 국민들의 어떤 여망이라든가 염원이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중립성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분을 모셔야지 국민들도 믿을 수 있다. 특히나 김광진 의원님 같은 경우 믿질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수사본부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윤석열 이분이 지검장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검사장 정도는 되지가 않습니다. 수사본부장은 아마 검사장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검사장급이 있고 실제 그 수사팀을 이끄는 분으로 아마 윤석열 검사를 아마 수사팀장 그러니까 정도로 해서 모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검은 외부에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오지만 나머지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현직 검사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파견 네. 나오는 네, 거죠. 파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고의 가장 높은 수장은 특검 해체돼서 네. 없다 치더라도 네. 파견 같은 사람들을 그대로 그냥 쓰면 될 것 같은데 검찰이 잘 보고 있으면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검찰이 시사정비서를 들을까? 예. 최종 변론. 자, 이렇게 우리가 특검에 대한 이야기들을 김남국 변호사님 모시고 잘 얘기 나눠봤는데요. 잠깐 광고 듣고 헌재의 재판 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꼬박꼬박 그래도 익스몬스터에서 우리를 살려주고 있어요.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익스몬스터 여러분 롯데월드 가실 때마다 잘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헌재의 상황 잘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진짜 어려워요.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어려워, 기본적으로. 김남국 변호사님의 쉬운 해설을 통해서 헌재의 속속들이 모습들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봤던 최종 변론이 있었잖아요. 네. 일단 최종 변론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최종 변론은 각각 그러니까 국회 측과 피청구인 측인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당이 마지막으로 주장을 최종적으로 압축해서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 네.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 그러면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이제 변론 절차가 완전히 이제 끝났기 때문에요. 나머지는 이제 평의와 평결이 남아 있습니다. 네. 평의는 재판관들이 모여서 이거와 관련된 증거 조사의 내용, 그리고 본인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치열한 정말 회의를 통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 자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평의 절차를 계속해서 거친 다음에 서로의 이제 재판관들끼리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뭐 저도 이제 그 과거에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님의 수업을 좀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서로 간에 친한데도 재판관들끼리 정말 멱살을 잡고 싸우는 정도로 심하게 격한 토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비밀리에 평의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선고일 한 3, 4일 전에 마지막 평결, 그러니까 투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네. 이 평결하는 절차는 본인의 어떤 이 탄핵에 대한 기각과 인용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건데요. 인용이 가장
먼저 된 순서, 그러니까 짬밥이 제일 낮은 순서대로 해서 마지막에 이정미 재판관이 본인의 어떤 판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절차로 하게 되고요. 아, 선수 높은 사람이 하면 그거에 휩쓸릴 수 있을까봐. 그렇죠. 네. 왜냐면은 그 선수가 높은 사람은 임명도 높게 됐고 또 그 다음에 사실은 법 적용력도 높기 때문에 선배가 돼버리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서 이렇게 의견을 밝히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저는 그 재판장에 가면 대부분 녹취하지 마세요. 뭐 기록하시면 안 네. 됩니다. 뭐 이런 걸 꼭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헌법재판소도 아예 그 동영상이 공개되더라고요. 그럼 몰랐어요. 근데 그러면은 아예 처음부터 팩트TV나 뭐 이런 걸로 좀 보여주면 안 되나? 왜 꼭 그 나중에 그거를 그 영상을 통해서만 보도록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공개할 건데. 근데 그 재판 자체를 다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시작 전에만 해주는 거 아,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를 다 하고 그러는데요. 이제 아쉬운 점이 이제 재판장 자체가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방청석 자체가 한 54명 정도 이렇게 방청할 수 있고 공간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TV나 어떤 방송국의 중계나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어디는 들어오고 어디는 들어오지 말라고 국회 이렇게 TV처럼 하기가 어려워서 헌재 TV가 딱 아예 하나에서 중계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재판관들이 방송에 조금 울렁증이 있으셔서 그러지 않아요. 예. 실시간 그 방송에 대해서. 예. 재판하면서 요즘 막 이슈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진짜 네. 재판을 개판으로 만드는 많은 아, 사람들. 그쵸, 말도 안 재판하다 되는 일이. 갑자기 막 당뇨가 있으니까 뭐 먹고 한다고 네. 하는 분도 있고, 뭐 그런 분들 참 많은데 제가 이 시기에 한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응? 저도 잠깐 이 방송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쉬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퇴하시는 거예요? 예, 저도 약간 당뇨기가 있어가지고 밥을 먹고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처리될 것 같은데. 아니 어디 가시려고 밝히고 가세요. 예, 오늘 캠프에 잠깐 회의가 있는데 아. 원래 저희가 월수금 그 녹음인데 네네. 수요일이 3일짜리여가지고 화요일 날 잠깐 회의를 그 녹음을 하면서 조금 일정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주식의 시사정비소. 아니, 좋습니다. 선택을 하시죠. 시사정비소 시청단지 아니면은 캠프인지 예. 아, 그러게. 선택하세요. 예. 선택하십시오. 저 갔다 오겠습니다. 아, 이렇게 김광진 의원이 지금 퇴장하셨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는데, 네. 이제 뭐, 새롭게 뭐, 시작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오프닝 멘트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네. 네. 시사 정치 팟캐스트의 안티에이징. 듣다 보면 혼이 정상화되는 방송. 오늘도 뉴스와 썸 타는 새 남녀의 수상한 정비소, 문을 엽니다. 뭔가 좀, 신선하네요. 그렇죠. 우리 그냥 방송하지 말고, 그냥 그, 김광진 의원 뒷담 화나 깔까요? 아, 좋죠. 이렇게 갈까요? 아니, 장 PD 맺힌 거 많았다면서요, 김광진 의원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시원하게. 한마디. 아직 네. 내려온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몸조심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또.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네, 시원하게 한 말씀 하시죠. 아니, 김광진 의원님이 새벽에 꼭 연락을 많이 하세요. 새벽에 연락해서 술 먹자. 집으로 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제가 김광진 의원님을 만나야 될 게 아니라 여자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지금 회방을 나서 제가 지금 연애 사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인생 계획이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이렇게 문제. 이거 새벽에 페이스북에 맨날 이상한 시 같은 거 올리고 그러게 말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정신생이가 좀 궁금합니다. 네. 무슨 시인지도 잘 모르겠어. 읽어봐도 어. 이 시를 이 타이밍에 왜 올렸는지 도저히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만취하면 보통 그렇게 아, 됩니다. 그게 취한 상태라고 보면 되는 그럴 건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되게 힘드신가 봐요, 사실. 그러게.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나?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없거든, 사실. 그래요. 우리가 좀 그러면 관심을 갖는 걸로. 네. 김광진한테. 갑자기 훈훈하게 마무리가 네. 되는데요. 아니 장 PD가 지금 뒷담화에 적극 참여를 하지 않고 있어서 불안해서 뭔가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자 주제로 돌아가서 네. 아까 그 최종 변론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아 이분이 정말 마지막까지 출석하지 않을까 많이 지켜봤는데 출석 끝까지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재판 결과에 박근혜 씨 본인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부정적으로 작용할까요?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최후 변론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는 뭐 피청구인이나 피의자, 뭐 피고인들한테는 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판 과정, 심리 과정에서 주장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은 1차적으로 의뢰인들이나 피고인이나 피청구인들의 내용을 받아서 변호사가 한번 걸러서 주장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재판부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변호사가 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정리된 서면을 보고 뭐 듣는 것도 사실은 좋지만 그것보다는 더
피고인이나 또는 피청구인 측에서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 변론 과정에서 주심 재판관들이 피고인이나 피청구인이 이야기하는 어떤 내용들을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표정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얼굴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나와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냥 대독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나 뭐 사실은 이 사건 심리 초기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논란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국민들은 이제 뭐 한 설 연휴 전으로 해서 그런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준비기일, 변론 준비기일 1, 2, 3차 내내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국회 측과 피청구인 측에서 줄다리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도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재판관들이 나와서 직접 소명해라. 네. 나와서 직접 소명을 하면 재판관들도 질문을 하고 국회 측에서도 질문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대독하는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을 보게 되면 이거 뭔가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니냐, 당당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재판관 이 헌법 재판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대통령 대리인단을 보니까 어쨌든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변을 하고. 근데 그런 일련의 정말 무례한 행동들이잖아요. 상식을 벗어난. 네. 싫어하시지만 상식을. 네. 상식을 벗어난 행동들인데 이거를 재판관들이 어떻게 제지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사실은 재판관들이 소송 지휘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소송 지휘권 중 하나가 퇴정 명령입니다. 변호인들도 무리한 소동을 피우거나 무리한 어떤 변호인이 있다라고 하면 퇴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또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감치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감치가 뭐예요? 감치가 이제 유치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일정한 장소에 이 사람을 가져다가 인신을 구속하는 절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할 수가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소송 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조금 과한 어떤 표현이나 말이 피청구인 측 대리인들 변호인 입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이정미 재판관이 한 차례 정도 약간 좀 그런 표현을 삼가해달라는 정도만 했고 적극적으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면 네. 만약에 이정미 재판관이 이렇게 소송 지휘권을 막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면 또 그걸 가지고 그렇죠. 피청구인 측 변호인 측 입장에서 이거 문제다라고 하면서 또 공정하지 않다라고 빌미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자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헌재 재판관 분들이 불필요한 어떤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좀 참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분들 보살될 살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이 막말들을 보게 되면 너무 심합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피청구인 측의 대리인단에 책임지는 어떤 변호사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종환 변호사 같은 경우는 김평우 변호사가 막말을 하니까 그 변론은 각자들이니까 김평우 변호사한테 알아보라고 했는데요. 각자 법률적으로 보게 되면 변호사 한 명 한 명이 피고인이나 피청구인을 대리하는 각자 대리권이 있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나 보통 이렇게 변론을 할 때에 변호인단끼리 함께 토론하고 토의하고 전화하고 연락을 해서 일치된 정리된 어떤 주장과 서면을 제출을 해야지 각자 대리권이 있다고 저쪽 변호사가 뭘 하는 게 나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이종환 변호사가 각자 대리권 있으니까 그쪽에 하는 건 그쪽에 물어봐라 하니까 갑자기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아니 제가 들어가서 기록을 검토하고 이거는 도저히 봐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탄핵이 당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제가 그런 어떤 주장 서면을 내고 싶더라고요. 네. 들어가서 각자 대리권이라고 하니까요. 너무 그러네. 무책임한 어떤 변호인단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팀인데 제가 한 얘기는 쟤한테 따져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그리고 또 어저께 대통령이 최후 변론을 서면으로 했잖아요. 네. 이것도 누가 봐도 박근혜가 직접 쓰지 않았다는 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보셨죠? 그 최후 변론.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 하셔도 됩니다.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이 무식하다. 법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소양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 대국민 담화부터 뭐 1월 1일 뭐 신년 기자회견, 정규제 TV 관련해서 나는 선의로 한 것이다. 그리고 K스포츠 뭐 재단과 미르 재단은 전부 다 문화와 체육 융성을 위해서 한 사업이다. 그리고 최순실 씨의 어떤 농단이나 이런 사적 이익 추구는 몰랐다라는 네, 주장을 맞아요. 하는데 선이냐 악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에게 강제로 강요를 해서 모급하는 것 그 자체가 직권남용으로 범죄가 되고 헌법 위반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나는 선의로 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선의로 강도질을 했다. 나는 선의로 뭔가 폭행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자체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여전히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정말 법률적으로 보면 무식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선의가 맞나요? 그러니까 안희정의 선의와 박근혜의 선의가 비슷한 맥락 아니에요? 비슷한 맥락인 거죠. 네네. 이거는 원치 않지만 저도 뭐 원하지 않는 거지만 그렇게 법률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최종 변론을 하고 대리인을 지금 변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변호인단으로 들어가신다면 어떤 부분을 보강해서 변론을 방금 해주셔야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록을 본 다음에 이거는 탄핵이 됨이 마땅하니까 바로 즉시 탄핵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변론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보통 만약에 저는 굳이 방어를 하자면 굳이 찾아보자 이거인 거죠. 네. 만약에 박근혜 우리 뭐 이모야 뭐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변호를 한다면 역사의 죄인으로 저를 만드시는군요. 굳이 만약 제가 그 법률적으로 변론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사실 확정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많이 다툴 것 같습니다. 네. 법리적인 부분은 뭐 재판관들이 판단을 하고 이게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느냐,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봐도 이 부분이 가장 연결고리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계속 공략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피청구인 측 변호인단도 아마 종합 법률 서면을 제출했다라고 하는데 이 종합준비 서면에 아마 그런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겨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변호인단으로 일단 합류한 다음에 일단 검토를 하고 나서 말씀하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내가 검토해봤더니 이건 진짜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되면 보통 변호인들은 어떤 선택을 하나요? 보통 변호인들은 끈질기게, 저 같은 경우도 끈질기게 피고인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냥 이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놓고 내가 이렇게 증거를 다 하나하나 보여줍니다. 네. 본인이 재판장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판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네. 증거 하나하나 보여주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 그러면은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이게 제가 유죄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아까 이제 김광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무죄를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 주장하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은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같은 경우는 그 혐의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개입을 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종범 수첩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혐의 입증의 증거 자료잖아요. 네. 근데 그 수첩 자체도 지금 증거로 채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안종범 수석의 그 수첩 자체가 전부 다 증거로 채택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부 채택이 됐고 대신 안종범 수석이 헌재에 출석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네. 헌재에 출석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전부 다 지시를 받아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정호성 전 비서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받아서 최순실 씨에게 공무상 기밀을 누출했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기밀을 누출한 것에 그치지 않고 최순실 씨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전달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과 관련된 오고 가고 한 부분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또 논점 중에 하나가 헌재가 지금 8인 체제잖아요. 이 상태에서 인용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보수 세력 중심으로 9인 체제로 내려야 이게 효력이 있는 거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네, 실제 그 SNS상에 이런 내용의 글이 계속 유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빠도 이걸 받고 이게 말이 되느냐, 실제 이런 판례가 있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헌재는 7인 심리 종족수를 7인으로 두고 있고 6인 이상이면 인용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에서는 구인이 물론 굉장히 이상적인 재판관의 숫자지만 9인 아니더라도 7인이면 된다라고 법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고요. 네. 실제 과거에 2012년도에 조용환 재판관의 임명동의안이 부결이 돼서 1년 한 2개월 정도 8인 체제로 해서 계속 헌법소원이든 헌재 심리가 계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9인이 안 된다, 8인이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법률적으로 위헌이다라는 이런 주장은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그 행각을 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는 걸 알고 나서 어떤 전략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신념이나 법률적 판단을 통해서 진짜 이건 탄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어떻게 바라보세요? 보시면은 그분들의 행동을 보시면은 네. 이분들은 정말 신념형 인물이다. 거의 뭐 서석구 변호사님은 박근혜 대통령을 뛰어넘는 신념형 인물. 그 다음에 김평우 변호사님은 네. 보셨죠? 서석구 변호사님이 김평우 변호사님을 좀 자제시키는 맞아요. 모습. 그러니까 김평우 변호사님은 서석구 변호사님을 또 한 차원 더 뛰어넘는 뭐 본인 자체를 혁명가로 불러달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이 탄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 법률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도 법리적인 주장보다는 어떤 탄핵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어떤 네. 당위성의 측면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신념형 인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법률적 판단보다 신념에 앞서서 그렇게 변호를 한다면 이거는 이를테면 뭐 변호사의 양심이라고 할까요? 좀 그 어긋나는 행위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의 어떤 변론이나 이런 것들이 정당한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변론권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네. 변호사법에 변호사는 진실의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뭐 피청구인이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무조건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추구하고 진실을 옹호하는 그런 부분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론을 하는 것은 사실상 그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변론권을 넘어서는 변론이기 때문에 변호사 협회 차원에서 징계 사유가 된다라고 한다면 철저히 따져서 징계까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분들하고 뭐 어떤 친분 관계라든지 아니면 떠도는 소문 같은 거 있나요? 이분들 그 김평우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조금 떠도는 소문은 제가 들어서 네. 아는데요. 어떤 소문인가요? 똑같다. 누구랑요?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보이는 모습이나 평소 행실하고 밖에서 보이는 모습이나 똑같다라는 전혀 이야기는 전략이 아닌 거네요. 예, 그러니까 평소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저런 좀 의혹들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저는 볼 때마다 저게 맨정신으로 저러는 걸까? 저게 전략인가? 뭐 되게 궁금했었는데 원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은 뭐 없나요? 다른 에피소드 같은 분들은 없고요. 국회 측에 이제 이용구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네. 이제 네. 굉장히 좀 친하신 분이어서요. 그래요? 예,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제가 카톡으로 수고 많으셨다라고 네. 하면서 제가 그 기사 링크를 해서 친절하게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딱 한마디 왔더라고요. 뭐라고? 감사합니다. 어떤 링크? 너무 성의가 없어서 제가 삭제하고 싶어요. 마지막에 이제 변론 그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맞아요. 이용구 변호사님이 최후 변론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 정말 잘하셨다.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 또 의문으로 남는 게 지금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그 의료농단과 관련된 그 하나의 또 사건들이 지금 조사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네. 어떤 부분들이 지금 남아있고 어떤 게 증거들이 조금 모아져서 혐의가 있다라고 나오는 걸까요? 특검과 헌재는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헌재에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세월호 7시간 동안 국민을 구조해야 되는, 국민의 생명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그 헌법상의 의무를 저버렸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세월호 7시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진료 의료진으로부터 의료 행위를 받았다, 의료 시술을 받았다, 그런 부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시술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 당시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고 네. 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특검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비선 진료를 받는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다. 그래서 이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게 세월호 7시간에 받았느냐 안 받느냐 역시 특검에서도 중요한 건 아니다. 네. 그것 자체 받은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서로 다른 차원에서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대통령 그 변호인단 측에서 지금 이 재판은 공정하지 않으니까 각하해야 된다.
아예 애초에 성립될 수가 없는 거다라는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뭐 변호인단이 한 2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할 수 있는 주장은 전부 다 그냥 하고 싶은 주장, 일치되지 않은 주장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후회는 없겠네. 쏟아내는 것 할 거 다 같습니다. 했으니 후회는 네. 없겠어 이 사람들. 그러니까 각하 주장의 그 취지를 보게 되면 김평우 변호사가 또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 소추안이 한 13가지 사유가 되는데 이 탄핵 소추안의 그 사유가 되는 그 하나하나를 분리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으로 냈어야 된다. 아. 그런데 그거를 같이 묶어가지고 섞어찌개 형식으로 했으니까 이것은 문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실제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가 하나하나 탄핵 사안을 분리해서 그렇게 표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달리 우리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심리를 하기 때문에 법률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고 네. 과거의 노무현 대통령 2004년도 사례에도 당시에 그때는 그 국회 소추위원장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셨습니까? 네. 그때 할 때도 논란이 없이 통과가 되었었고요. 법무부의 유권 해석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미 2004년도에 헌재에서도 이거는 각하 사유가 아니라고 한번 판단한 바 있고 이번에도 역시 법무부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심지어는 피청구인 측의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 이런 사람들도 이런 분들도 처음에 이 사안이 심리가 시작되었을 때 이런 내용들을 전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주장을 해온 것인데 각하 사유라고 하는 그 주장 자체가 각하돼야 됩니다. 네. 네. 아, 그리고 또 하나, 그 자진 사퇴, 박근혜 대통령이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진 사퇴를 한다면 대상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각하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예, 이제 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의 심리 중에 공무원이 파면이 됐다라고 네. 한다면 그 심리는 기각하여야 된다라는 그 조문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과연 이제 파면과 하야를 똑같이 볼 것이냐 법리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아마 파면은 임용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 임용권자가 이 사람을 징계 처분하는 것이고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누구를 파면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야가 네. 같은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기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해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물론 그 점이 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떤 이 지금 탄핵 심판 이 심리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측면에서 이미 지금 이 심리가 종국에 이른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역사적인 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야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야는 뭐 정치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문 심리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뭐 그게 인용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건 법리적으로 떠나더라도 반드시 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법 위반 그리고 법률 위반에 대한 심판은 있어야 된다. 그거는 아마 헌법재판관들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판결문의 그러한 내용들을 다 사실 인정으로 다 확인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은 지금 이 상황에 그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지금 거기다가 승부를 걸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전혀 아닙니다. 이분은 신락 같은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당연히 기각된다라고 생각하실 분입니다. 그렇죠. 뭐 네. 분위기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하야를 굳이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냥 그 헌재 심판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대통령에게 한마디 하자면. 자, 오늘 이렇게 김남국 변호사님 모시고 특검 종료 또 그 이후에 남은 과제는 이란 네. 주제로 또 헌재 최종 변론의 해석 관련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 시사정비소 두 번째 출연이신데 네. 좀 느낌이 어떠신가요? 첫 출연과 비교했을 때? 너무 이제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고. 예, 좀 더 준비를 많이 해와서 다음에 시청자들 뵙게 된다면 좀 더 충실하고 좀 더 전문적인 이야기들을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오늘 준비 안 해오신 게 이 정도? 아니요, 준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다 준비해온 겁니다, 이거. 그래요, 그렇군요. 네. 지금 막 앞에 막 A4지가 한 5,000장 네, 정도 맞아요. 준비를 진짜. 해오셨어요. 지금, 이렇게 충실히 준비해 오시는 분도 처음인 것 같아. 헌법책 들고 다니세요? 그래, 저희 이제 고정 확정인 건가요? 아까 그 김광진 의원하고 딜 하셨잖아요. 네, 당연히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전에 그 소개팅은 제가 좀 공증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올해 제가 꼭 결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매주 변호사님 나오시니까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후기 수색이 필수다라는 특검의 이야기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맞지만 어쨌든 그러면 그 전에 관련자부터 소환을 해서 먼저 조사가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안 되니까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관련자에 대한 진술이 100%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압수수색이란 거를 할 때마다 TV로 보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다 빼돌렸을 거 아니, 아니냐. 그러니까 뭐 갑자기 사건 현장을 덮치든가 뭘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이 사건이 문제다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2달 3달 동안 떠들다가 가가지고 뭘 압수를 해온들 근데- 의미가 있냐는 근데 거죠. 신기한 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쩔 때 보면은 진짜 그렇게 털었는데도 나와 뭐가. 이게 난 너무 웃겨. 그러면 그동안 은폐 안 하고 뭐 했냐.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첫 번째는 그 직무유기와 관련된 그 혐의는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문건이나 이런 어떤 것들을 그냥 뭐 증거인멸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보고돼서 작성돼서 보고된 문건이기 때문에 서로 이것이 뭔가 이렇게 본인들이 은폐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기록물 자체를 함부로 이렇게 뭐 인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편집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뭐 압수수색 하면 실수를 너무 많이 합니다. 예컨대 정호성 전 비서관도 휴대폰이 2개가 나온 게 아니라 녹취록이 나온 게 2개의 휴대폰이고 실제 압수수색된 그 휴대폰은 9개 그리고 태블릿이 2개나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뭔가 증거인멸을 하려고 해도 남아있는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압수수색 자체는 꼭 필요하다라고 우리 생각이 듭니다. 국정감사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내용을 확인하려고 보면 문서 수발실 대장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거를 일단 주라 그래요. 근데 하고 문제가 될 것 같은 기관들은 그걸 다 고치잖아요. 군생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1년치의 수발실 대장 다 새로 쓰잖아, 막 아예. 근데 하급 기관들이 있어요. 네. 그게 같이 요구해. 똑같은 상황들을. 그러면 거기는 잘 안 고치거든요. 그리고 막 이런 걸 요구할 거라 생각도 안 하고 고치면 또 문제 될까봐 두려워가지고 남겨두고. 분명히 받은 사람이 있다는데 왜 너희 거에는 보낸 기록 없냐. 이제 이렇게 하면 그 문서가 튀어나오죠. 기록이 참 중요하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특검법 연장 불러주시는 건가요, 주로? 돈으로 광고가 안 들어오고 물품으로 기부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그러시군요. 있어가지고 출연료 대신 이제 그런 걸로 드릴 텐데 네네. 매주 금요일 날 나오시는 거죠? 매주 금요일이요? 네. 망고도 먹고 국수도 먹고. 네. 저는 국수에서 소개팅을 시켜주신 줄 알고. 지금 바로 처제. 네, 그 김광진 의원님 처제분 제가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보면 처제 없는 거 아니야? 자, 우리 말이 길었는데요. 자, 우리 시사정비소의 고문 변호사이십니다. 네. 아직까지는 우리가 네. 그 제대로 된 직설을 하지 않고 있나 봐. 그래서 소송이 안 걸어와. 그래서 아직 잘 쓰지를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잘 써먹을 수 있는 승소율은 높은 편인가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네. 확실한가요? 되는 사건만 하는 거 아닙니까? 리서치를 안 해봐서 그냥 높은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데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제 방송에서 안철수는 곧 죽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어제 게스트분이. 아니, 그래서. 분명 우리 말했잖아요. 초대 손님의 의견은 우리와 상관이 본 없다. 방송의 취지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소송을 거시려면 김재욱 작가님한테 가세요. 게스트에게. 자, 오늘의 이슈 정비는 저희가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가지고 네. 한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죠. 특검의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헌재 재판은 또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정치적인 분석들은 계속 얘기해 보는데 법리적인 분석들을 잘 못 해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김남국 변호사님 모시고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거 먼저 여쭤볼게요. 네. 특검 연장이 이제 안 됐잖아요. 이제 그럼 검찰 수사로 넘어가게 될 텐데 많은 국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검찰로 넘어가면 이거 흐지부지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들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특검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부 기소 중지 결정을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검찰 사건 사무 규칙 73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통 안 보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 변호사 같아. 네, 보통 그 피의자가 소재 불명이거나 또는 어떤 기타 사유로 수사를 계속할 수 없어서 기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소 중지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3조의 사망에 보게 되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소 중지 결정이 된 것은 검사가 수시로
수시로 기소 중지 사유를 봐서 그 기소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수사의 완결에 유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검찰이 이 수사 결과를 받고 나서 기소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즉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측에서 내려와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연속해서 수사를 해달라라는 강한 요청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인계받은 이후에 또 다르게 이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를 계속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걱정되는 것은 검찰에서 이제 대선이기 때문에 이 수사 결과나 수사 자체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 수 있을지 않을지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럼 박 대통령의 그 신분이라든지 위치가 달라지지 않아도 계속 수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달라져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피의자 신분입니다. 박근혜 네. 대통령은 이미 뭐 공소장이나 이런 곳에서 다 피의자로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요. 신분 자체는 달라지지 않고 다만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것에서 물러나게 된다라고 네. 한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강제 수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제 수사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아니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수사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걸 검찰이 하겠냐는 거죠. 의지. 그동안의 네. 모습을 보거나 사실 검찰이 처음부터 잘했으면 특검이 될 일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탄핵이 되면 촛불이 이제 사실은 조금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그때도 촛불을 계속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상 이 뭐 국정농단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촛불이 계속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검사들이 그걸 하겠냐고. 아, 그래서 검사들이 하겠냐고요? 하겠냐고.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야. 이 검사들이 황교안 총리가 특검을 연장 안 해주고 계속 수사해라 검찰이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의중 그리고 그동안의 검찰의 행태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냥 책상 서랍 안에 집어 넣어놓고 묵혀두고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변호사님 말씀은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촛불 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잖아요. 이제 검찰청으로 가야 된다. 서초동으로. 네. 네. 검찰청에 가야 된다. 안 된다면 제가 1인 시위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 안 하면 안 할 것 같다는 거잖아요. 검찰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그래요? 높습니다. 사실. 근데 국민들? 네. 이게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고 이미 지는 권력이잖아요. 그럼 뭐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들이 왜 제대로 안 하려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검찰의 특수성은 우리가 사실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병우 수사를 보면은 그걸 단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상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어떤 혐의 자체가 직권남용이라든가 직무유기,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자리, 직위의 어떤 권한을 이용해서 검찰의 수사를 농락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을 수사를 하려면 사실상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행정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병우 민정수석과 연락을 했던 검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분들을 불러 수사를 안 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좀 그런데 그 청와대에서 우병우 민정수석 밑에서 네. 3급 수석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던 그 검사가 저희 그 대학원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학연 지연. 그래서 이제 네, 좋습니다. 토요일 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을 뭐 굉장히 두둔하고 칭찬하는 이야기를 정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차마 선배님이라서 그 면전에다 대놓고 이야기를 못했는데 이런 분에 대한 수사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마음이 좀 여리지 않습니까? 저번에 그런 거 잘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줄 알고 고정 게스트로 했는데 좀 마음이 좀 여려서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 검찰의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당시 특검에서 발표하기를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핑계인 건가요, 그러면? 아니죠. 이제 압수수색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병우 민정수석이 어떤 뭐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했다고 한다면 혼자 일을 하지 않고 전부 다 민정수석실에서 국정농단이나 최순실에 대한 어떤 감찰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네, 그런 것들이 다 작성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에 대한 시사정치 팟캐스트의 안티에이징. 듣다 보면 혼이 정상화되는 방송. 오늘도 뉴스와 썸 타는 새 남녀의 수상한 정비소 문을 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서울말 쓰는 꿀잼 김광진입니다. 명품 보이스 장부경입니다. 하트 유발자 정주식입니다. 명품 보이스 언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올 것 같습니다. 당분간. 목소리에 꿀이 사라졌어요. 네. 꿀이 흐르지 않아 지금. 아이, 심각한 일인데. 예. 근데 오늘 이분 보니까 좀 돌아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어떤 너무 분인가요? 반가워서 소개해 주시죠. 직접 본인이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미남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와. 일단 반갑습니다. 아, 자, 이게 국정조사가 필요한 얘기 같은데.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근데 그- 장 PD님 근데 김남국 변호사님 안 좋아하잖아요. 그때 차단했잖아요. 그때. 갑자기 반가운 척하고 있어. 어, 제가 그러네. 그 페북을 그때 영상을 보고 있었거든요. 당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 이게, 차단됐네 이러면서. 아, 이게 뭐냐면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었나요? 네, 했어요. 예. 아직도 안 풀린 것 같은데. 좋아하세요? 제가 애정을 담아서 차단. 아니, 제가 그때 봤는데 정말 당황하지 않고 차단됐네 이러시면서 자연스럽게 또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제 처제하고 친구라며요. 그러던데. 정말요? 아니, 김남 변호사 나오고 나서 뭐 네. 얘기를 하다가 가족들하고 우리 아직 이제 결혼 안 한 처제가 한 명 있거든요. 근데 처제 시집갈 사람 이렇게 명단을 고민하다가 오. 시집갈 사람 이분 친구라고 오. 아는 사람 동서가 그래서 되는 거죠? 아, 정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은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 그래요? 한번 만나봐야 되겠네. 아. 예. 자, 아,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이제 안에서 가족 되는 거. 그러니까. 또 하나의 가족? 아, 형님. 예. 아, 예. 그럼 가족 될 거를 전제로 하고 네네. 그 고정 출연을 약속하시는 거죠? 제가 그 시청자 여러분 채널A 출연료를 포기하고 시사정비소에 나왔습니다. 아, 왜 채널 A냐 시사정비소냐 하면 이거는 고민거리가 아니죠. 당연히 시사정비소지. 여기는 출연료를 안 주는데. 아니 저희 출연료 있잖아요. 네? 저희 그 준비하는 게 있잖아요. 아. 출연료. 저희 국수 좋아하세요 혹시 변호사님? 국수 좋아합니다. 아. 망고 좋아하세요? 네? 망고. 망고도 좋아합니다. 아 딱이네. 자동차 있어요? 네, 자동차 있습니다. 카시트 이런 거 필요해요? 아니,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